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안팎의 생물 다양성 및 생명윤리 관련 환경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환경,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의미와 시사점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생물 다양성과 생명윤리. 여러분 반가워요. 자, 함께 환경사례 탐구 수업을 할 준비가 됐나요? 그럼요. 이번 수업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주제 힌트를 내가 줄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초성 힌트 같이 추측을 해볼까요? 짜자잔! 샘물도 요새? 아니, 땡! 생물 다양성 그리고 아! 생명윤리! 오, 딩동댕! 대단한데! 자, 이번 수업 시간에는 생물 다양성과 생명윤리에 관한 사례 탐구를 찾아보고 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은 생물 다양성과 생명윤리라는 말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제가 생물 다양성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생물 다양성이란 영어로 biodiversity. 영어 좀 하는데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 그래서 말이지 생물 다양성이란 선생님께 패스. 아유, 정말. 생물 다양성은 기본적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온갖 생물의 다양성을 뜻해요. 분자 생물학적으로는 DNA의 염기 배열에 따른 유전 정보의 다양성을, 생물 분류의 기본 단위인 종 수준에서는 종 다양성을 의미하죠. 생태계 수준에서는 생태학적 다양성을, 그리고 생리학적인 측면에서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생물의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의미해요. 예전에는 생물 다양성이 단순히 얼마나 많은 생물 종류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유전자에서부터 개체, 개체군, 군집,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생물계 전 분야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같은 쥐라도 조금씩 다른 유전자를 가져가서 특성이 다를 수 있어요. 이걸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죠. 자, 우리도 같은 종인 사람이지만 유전적으로 달라서 외형이 다르죠? 그리고 한 서식지에서 살아가는 생물 종류가 다른 것을 생물종 다양성이라고 하고, 마지막 그림처럼 생물들이 살아가는 서식처가 습지, 초원, 산림처럼 여러 곳이 있다는 것을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 예전처럼 유지되거나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축소되거나 심지어 생물 멸종에까지 이르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야 뭐 인간 때문이겠죠? 맞아요. 도로도 만들고 도시도 만들면서 생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기후변화도 일으켜서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래서 생명윤리가 필요한 거예요. 생명윤리는 유전자 재조합, 세포융합, 인공수정, 복제 등의 기술이 등장을 함에 따라서 생명과 과학의 연관에 대해 윤리적, 도덕적으로 분석하려는 학문이에요. 근데 선생님, 생물들이 멸종하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20세기에 접어들어서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급속도로 멸종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도 몇백 종의 생물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진단을 하고 있죠. 1914년 미국의 신시내티 동물원에서 전령 비둘기종의 마지막 개체가 죽은 일이 있었어요. 저도 들어봤어요. 원래 이 비둘기들이 북미 대륙의 동부, 중부 지역에 무려 50억 마리나 퍼져 살았던 종이래요. 철새처럼 이동하면서 살았는데 이동할 때는 한 지역에서만 3일 동안 하늘이 급게 뒤덮일 정도로 개체수가 많았다고 해요. 네, 맞아요. 이렇게 개체수가 많았던 전령 비둘기종이 멸종한 사건은 인류가 특정한 종의 멸종을 눈으로 목격한 첫 번째 장면이었지만 그 이후에도 멸종되는 생물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답니다. 생물 다양성 및 생명윤리와 관련된 대표적인 환경 사례로는 열대우림의 파괴, 빙하 감소와 북극곰 멸종위기, 파묘 생산과 오랑우탄 멸종위기, 공장형 축산, 구제역과 살처분, 동물원 동물의 복지, 황소개구리 등의 외래종 문제, 천성상 도롱뇽 소송 등 다양한 사례가 있어요. 자, 그럼 주제를 정해서 사례 탐구를 시작해 볼까요? 네.
오! 잠깐! 아직 사례 탐구 전에 사례 탐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먼저 알려줄게요. 네. 네. 자, 가장 먼저 개요와 전개 과정을 정리를 해야 해요. 사건의 개요를 짧게 정리해 보는 거죠. 개요는 사례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서 신문 기사를 작성하듯이 다음의 표에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일이 왜 벌어졌는지 사실 정보를 중심으로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새들이 유리창이나 방음벽에 부딪혀서 죽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죠. 그걸 표에 넣어본다면 이렇게 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아하, 이렇게 적어보니 어떤 내용인지 쉽게 요약되네요. 그리고 사건의 전개 과정을 여러 번 읽으면서 탐구하는 사례와 관련해서 의문점이나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은 점을 목록으로 작성을 해보면서 탐구 활동을 실시하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가지 관점에서 탐구를 하면 좋아요. 생각했던 질문과 문제를 중심으로 환경 생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영역으로 나누어 적어보면 통합적으로 사건을 분석해 볼 수 있어요. 특히 이 3 영역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가를 초점에 맞춰서 사례 탐구를 해봅시다. 케냐의 호리병박 사례. 생물 다양성과 생명 윤리에 관한 사례 탐구 활동 두 친구 모두 해봤나요? 네, 선생님. 제가 먼저 얘기해 볼게요. 오, 어떤 주제로 사례 탐구 활동을 했는지 궁금한데? 저는 케냐의 호리병박 사례에 대해 조사해 보았어요. 케냐 사람들은 호리병박, 조롱박과 비슷한 50여 종의 박을 만여 년 동안 재배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풍부한 문화적 역사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박은 이 지역에서 중요한 문화 상징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박과 관련해서는 61가지의 서로 다른 이용 방식이 기록되어 있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박을 직접 또는 소스로 만들어 먹거나 끓이거나 튀겨서 먹기도 했고요. 또 박을 용기로 사용하여 물, 우유, 향수 등을 담기도 했고 악기, 가면, 동물의 덫, 세면대, 양봉통 등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렇게 유용하게 잘 활용하던 박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죠? 20세기 들어서 플라스틱 용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박을 이용하는 지혜와 지식들이 점점 필요 없게 되어 잊혀지거나 사라지게 된 거죠. 사람들이 박 대신 플라스틱을 사용한다면 박을 더 이상 재배하지 않게 되겠네요. 네, 그런 문제 때문에 2001년부터 박을 보존하고 활용하여 수익을 얻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약 200종류의 박이 수집되었다고 해요. 이때 종자 확산을 위한 재배와 관리도 함께 이루어졌고요. 또 조사팀은 박과 관련된 인터뷰, 노래, 그리고 이야기에 담긴 전통 생태 지식을 그 지역의 언어로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을 했어요. 더불어 박물관은 이런 작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종자를 수집, 보관하고 교환하며 확산시키면서 학교 학생들이나 방문자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해왔죠. 그 이후에도 농부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국어, 토착어로 녹음되었어요. 이런 채집 결과는 전문 학술지에 실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지식 보유자의 관계를 알림으로써 그들의 중요성과 자부심도 높였던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한데요. 사라질 뻔한 중요한 박에 대한 전통 문화를 살렸네요. 그런데 케냐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부 장벽이 있었어요. 관련 지식이 특정 공동체에 속해 있거나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 그들이 지식의 소유권을 주장한 일이 있었거든요. 소유권을 주장하면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어떤 이득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지식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의약품 재료로 쓰일 수 있을 경우엔 탐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럼에도 케냐 사람들은 축제와 같은 행사를 통해 관련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었어요. 프로젝트의 결과 지역의 여성들은 박을 이용하여 목걸이, 그릇 등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었어요. 또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 케냐의 박 제품을 주문하기도 했고요. 정부는 이 사례의 성공을 널리 알리기 위해 작은 센터를 만들었고 대중매체를 통해 성공 사례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호리병박 이외에 다른 작물에 대해서도 비슷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례의 경과, 문제의 발생과 극복,
시사점과 적용 측면에서 잘 말해줬어요. 그렇다면 환경 생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 한번 탐구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구제역과 살처분. 이번에는 제가 발표해 볼게요. 저는 구제역과 살처분에 관련하여 사례 탐구를 실시해 보았는데요. 구제역?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무슨 뜻이죠? 구제역은 발굽이 2개인 가축이나 야생 동물에게만 감염되는 특이성을 가진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입과 발굽에 물집이 생기고 고열을 동반하는 급성 감염성 질환입니다. 참고로 사람에게는 옮겨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 조금 더 알아봤는데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냉장 보관하거나 가열하면 바이러스가 파괴된다고 하니 안심해도 됩니다. 근데 구제역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한 거죠? 급하게 묻지 말고 천천히 들어보세요.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구제역 사례는 1997년 대만과 2001년 영국에서 발생한 사례입니다. 1997년 대만에선 구제역으로 돼지 400만 마리를 살처분했고 2001년 영국에선 600만 마리의 양과 소, 돼지 등의 가축을 살처분했다고 해요. 뭐? 살처분? 살처분이라면 네, 어쩔 수 없이 죽이는 거죠.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살처분이란 가축으로부터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병의 전염을 막기 위해 일정한 반경 내의 가축들을 도살하는 것을 말해요.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일종 전염병에 걸린 가축은 예방을 위해 살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0년엔 한우 농가에서 2002년에는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많은 돼지와 소가 살처분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 후 2010년에는 구제역이 무려 3차례나 발병하면서 그 해에만 약 200만 마리가 넘는 돼지와 소가 살처분되었죠. 맞아요. 그리고 구제역은 유입되고 전파되는 경우가 매우 복잡해서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렵고 구제역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유입과 전파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연간 2천만 명이 넘는 인적 교류와 곡물 수입 등 구제역 발생국과의 경제적 교류, 구제역 바이러스의 특징, 이동성이 높은 동물들, 높은 인구 밀도와 복잡한 토지 이용, 공장형 축산 환경, 그리고 기존 매장처지로부터의 노출 가능성 등이 모두 고려가 돼야 하죠. 이래서 인과관계 파악이 어려운 거군요. 살처분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쟁점들이 있어요. 크게 생명윤리적 측면과 환경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살처분이나 생매장이나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생명윤리적 측면에서 살처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살처분이 생명 경시 풍조를 확산시키고 인간 이외의 생명은 폭력적으로 대해도 된다는 가치관을 갖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어요. 또 국가의 명령을 받아 살처분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 살생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누구든 피하고 싶은 행위라고 볼 수 있죠. 동물들에게 독약을 주입하거나 생매장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후유증이 남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분들께 살처분은 평생 기억될 끔찍한 사건이잖아요. 죄책감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살처분에 참여했던 분들 중 자살을 결심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다음으로 살펴볼 쟁점은 환경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살처분은 따지고 보면 많은 미생물과 유기오염 물질로 구성된 폐기물을 매립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동물을 산채로 매장하면 오염 물질의 유출 가능성은 높아지고요. 그렇다면 구제역과 살처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요? 구제역과 살처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현재 공장형 축산 방식을 바꿔야 하고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육류 소비를 줄일 필요가 있어요. 만약 불가피하게 구제역이 발생했다면 병에 걸렸거나 걸릴 가능성이 있는 가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문제가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돼요. 나아가 이미 매립된 가축들과 매립지에 대해서
사후 모니터링 등 중장기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수 오염 등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죠. 구제역과 살처분에 관한 사례 탐구 잘 들어봤어요. 특히 쟁점과 해결책을 강조해서 탐구 활동을 한 점이 돋보이네요. 자, 그렇다면 환경 생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한번 탐구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자, 지금까지 학생들의 발표를 통해 두 가지 생물 다양성과 생명 윤리에 대한 사례 탐구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생물 다양성과 생명 윤리 사례들을 찾아보고 주제를 정해서 한번 탐구 활동을 실시해 볼까요? 꼭 주제에 대한 질문과 발견 내용, 그리고 환경 생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네. 자, 그럼 이번 수업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